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별 질문을 받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요. 과연 이 포럼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나? 이게 질문도 좋고 짧게 한마디도 좋고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마이크를 일일이 갖다 드리는 못하지만 손을 들고 어느 분도 상관없습니다. 꼭 질문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몇 분의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마지막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부터 먼저 네 짧게 해주세요. 근데 행복교과서 그뒤 마이크 안 되세요? 성과가 네. 어떻습니까? 네, 그 질문 왔고요. 네, 행복 교과서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분이고 또 다른 분. 네, 어떤 혹시 네, 네. 오인호 대표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저희 사회가 행복 사회가 되기 위해서 사회적 타협이 꼭 필요한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여야 차이와 그다음에 보수세력과 진보적 세력의 차이가 너무 심한데 어떻게 가능한지 보고 여쭙고 싶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네, 오늘 어떻게 느끼셨는지도 좋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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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처음에 대표님께서 네, 오늘 듣고 행복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너무 갈 길이 멀어서 들으면서 좀 불행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어요. 너무 해야 할 일 많구나. 네, 갈 길이 근데 많구나. 네. 이렇게 5분이 이런 얘기를 던져주시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가 행복해질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학생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또 저 뒤에 분. 네. 전체적인 커멘터리는 시간상 그냥 생략하고요. 간단하게 질문은 그 복지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덴마크나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셔서 좀 들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환상적인 얘기만 들으면 온당치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은 언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또 다른 분 혹시 예. 네, 그 아까 행복에 대한 관점과 정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와 즐거움 둘 중에 하나 즐거움만을 가지고서 자기는 여태까지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고 나는 행복하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굳이 이렇게 의미 같은 것도 강조하면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끌어들일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럴 필요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또 뒤에 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에서 오늘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이래왔습니다. 저희들 세대는 그 생존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다면 요즘은 생활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행복 사회가 되고 또 행복을 많이 논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보니까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고 늙은 사람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 생활 후에 우리나라 어떤 사회적인 제도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면서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지금까지 다 들어봐도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오늘 저의 답인 것 같은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 앞에 학생이요. 오늘 수업 들었는데 굉장히 좋았고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육과 계몽이 가장 행복 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큰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다른 분 혹시?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로 코멘트를 듣고요. 이제 오늘 저 포함해서 5명이 발제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양재진 교수님 발제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각자 발표를 했습니다만 다른 분의 발제까지도 다 들은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한 2분 정도씩 함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관 박사님부터 먼저 좀. 그럼 어디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가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꿈을 꾸는 사회입니다. 그 꿈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제 스스로도 인생 3무장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다시 3무작의 1무작, 2무작, 3무작 제 나름대로 꿈을 만들어가고 있고 제가 수업할 때도 학생들한테 가장 첫 그 과제를 꿈을 적어내라 그럽니다. 너가 하고자 하는 꿈이 뭐고 너가 누구냐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을 하든 친구를 만나든 어쨌든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근두근 일을 해야 됩니다. 두근두근거림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근두근거림이 오늘 여기 오실 때 여러분 두근두근 했죠, 그죠?
그다음에 저를 만나니까 두근두근하지요, 그죠? 이게 저는 우리가 행복 사회를 만들어가는 첫 길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여러 많은 발제자들 했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물적 조건과 정신적 조건, 외적 조건과 제도적 조건이 같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은 또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또 구체적으로 법이든 또 더 나아가서는 시스템들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창근 소장님. 예. 저는 정치를 강조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행복 사회를 하나의 집으로 표현하면 우리 이제 스웨덴에서 인민의 집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인민의 가정이라는 건데 그 가정을 행복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저는 아까 이제 뭐 행복센터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중에서 특히 고용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안정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불안하면 불행한 거고. 물론 개인적인 문제와 그다음에 사회적인 문제가 있지만은 그 비중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개인적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 그래서 그 비중의 차이의 측면에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은 역시 사회적인 문제가 우선 더 공동체적 접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고용을 안정하게 하려면 역시 좋은 정치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양 교수님. 저도 뭐 이창곤 기자님하고 일단 정치 문제를 강조하는 점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사회과학 분야, 제가 하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리더십 연구는 많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눈에 보이고 이렇게 계량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리더가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리더가 사실 오마이뉴스도 만약에 다른 리더가 왔으면 이게 이렇게까지 발전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성장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선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대한민국을 이제 이끌어가는 그 정치 리더십 분야가 좀 다른 우리 선진국들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분야 그 떨어지는 분야이지 않은가. 물론 이것도 주관적인 겁니다만 그래서 정치 개혁의 과제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우리 삶 속에서 개인들이 다 이제 해야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용 안정 뭐 이런 소득 안정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소득 안정이라는 게 지금 가난한 사람들만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중산층까지 포괄한 국민들의 자기 삶의 어느 정도 질이 뭐 그런 소득이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추락하는 게 워낙 심한 것 같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중산층 노동자였다. 그랬다가 추락하는 게 너무 심한데 이 안전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가난한 저소득계층뿐만이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안전망들이 좀 만들어주면 좋겠고 그것은 좀 사회보험 같은 것들이 좀 구실을 잘 할 수 있게 좀 잘 완비되면 좋겠어요. 독일 같은 게 아마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최인치 교수님. 그 모든 사람의 행복을 다 같이 올려주는 방법하고 행복감이 특별히 지금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올려주는 방법 중에 뭐를 택할 거냐 이런 또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모든 사람의 행복감을 똑같이 올려주는 방법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불가능하진 않지만 특별히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좀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럼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행복감이 떨어진 거냐 뭐 말씀하셨지만 뭐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도 들어가고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사람들이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케어하는 가족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적응을 어떤 일이든지 적응을 잘해요. 조금 지나면 견딜만 한데 잘 적응이 안 되는 거가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또 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라는 거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좀 국가가 관리해주는 시스템들은 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수준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막연하게 행복해지자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노력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행복 교과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거를 이렇게 적용한 학교에서 학생들의 그 반응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긍정적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1년 반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 효과성을 검증하기는 조금 이른 시기이긴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몇 가지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는
행복 수업을 받고 난 다음에 아이들의 행복감이 올라갔느냐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행복 수업은 행복 교육이기 때문에 일종의 행복 테라피 치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는 하지 않지만 저희가 조사해 보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 같고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얘기가 뭐냐면 이상한 수업이다 이거예요. 묘한 수업이라는 거죠. 평가가 없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니까 이게 숨 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다음에 제일 좋은 반응은 뭐냐면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수업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들을 위한 수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김탁환 교수님, 그 아까 우리가 독일 얘기하면서 통일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 남북이 분단된 나라였는데 말이죠. 이 통일 이후가 이 독일 국민들에게 행복을 더 가져다 주었는지, 그 다음에 유럽에서 가장 안정된 나라로 하는 거에 큰 디딤돌이 되었는지, 우리가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데 1분 내로 답하신다면. 네. 이 독일이 통일되고 난 뒤에 어려움이 많았죠.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제 통일 20년 지난 지금 여론조사를 할 경우가 국민의 95%가 만족하고 행복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단된 나라에 사는 그런 환경과 그 자유롭고 통일된 상황에서 사는 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통일이 돼 가는 과정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리 브란트가 어쨌든 동방 정책을 그 길을 닦았다면 헬무트 콜이 그 길을 더 크게 넓혀서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도 끊임없이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해 갔던 20년의 통일, 그러니까 20년의 통일 준비, 20년의 통일 이후 이 40년이 오늘날 독일을 만드는데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 남북 관계도 지금 저는 훨씬 더 개성 공간도 좀 가깝하고 저는 이 남북 관계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관계로 가는 게 우리 국민 다수한테 아마 행복 지수를 크게 올려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양재진 교수님 아까 노조 조직률 얘기도 하고 사회 안전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조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기본 대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자영업자들, 뭐 삼겹살집하고 치킨집하고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은데 그들을 엮어주는 뭔가는 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사회가 대안을 만들어가는 수준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그들이 뭔가 함께 하고 있다는 연대 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어디까지 와 있죠?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요? 네, 한국.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네. 그런 부분들에서는 아까 뭐 협동조합이든 네네. 이런 식으로 자기 이제 그 비슷한 업종과 생각을 같은 사람들 함께 나가는 것이 바람이지 그걸 노조 문제 이런 거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서 잠깐 네. 하면요.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하면 실업수당 내지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뭐 소득 대출이 80%, 뭐 그것도 점점 떨어지고 있지만은 근데 자영업자의 경우는 그러면 경영을 하다가 그러면 폐업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데 대해서 한국 지금 정책학자들이 제시하는 것 중에 대안 중에 하나가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했어요. 역시 자영업자도 노동자들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에는 일정 정도 보험제도 비슷하게 그렇게 일정 정도 소득을 보증해 주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안정 얘기했지만은 안정에 이제 노동시장의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고 노동시장 안정은 노동시장 안에 있는 사람 즉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밖에 있는 사람들 실업자도 있고 그리고 이런 분들의 안정도 또한 마찬가지로 안정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최인철 교수님 아까 이제 그 일방 자기 스스로 기분 좋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편도 함께 기분 좋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학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정치권도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언론도 나눠져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아까 사회적 대타협을 우리가 북유럽에서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뭐부터 출발해야 될까요? 이 사회적 대타협을 뭔가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뭔가 서로 윈윈하는 그 분위기를 만들려면? 뭐 심리학자에겐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하시면 안 되는 질문인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질문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또 내리려고 하는 결정이 국민들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타협할 수 있는 근거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네. 근데 그 상위 질문을 지금 안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그 질문을 던져도 될 만큼의
시대 정신이 저는 이제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진영에 있는 분들이 이게 우리가 옳은 거냐, 당신들이 옳은 거냐라고 하는 질문만 던지지 말고 이것이 과연 국민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냐라는 관점으로 보면 그런 질문을 반드시 던져보자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진보 언론에 있는 이창훈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저분이 저한테 질문했는데 제가 지금 토스를 하고 있습니다. 고약하군요. 네.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주제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이라든가 북구도 어쨌든 노사 합의라든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뭔가 좌우 상생의 정치를 열어가니까 저희가 이번 스웨덴 방문 중에서 좀 감동적인 순간은 지방 정부를 방문했을 때 시장은 보수당이고요, 부시장은 3인당입니다. 두 그 시장과 부시장이 좌우 연정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를 잘 운영하는 것, 그리고 시민들을 잘 살게 하는 것, 시민들을 편안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좌우연정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요. 스웨덴은 이런 좌우연정 체제가 한 10군데 정도 지방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타협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서로에 대한 신뢰, 서로의 신뢰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그러면 일단 투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 투명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진보 언론, 보수 언론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많은 보도를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제가 예전에 하여튼 기자로서 어떤 정책과 어떤 정책적 해결점을 위해서 진보 대표적인 논객과 보수적인 대표적인 논객과 이렇게 하나의 그러니까 대화를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70% 정도는 어떻게 보면 많은 정책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화의 대표적인 어떤 성과라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 사회 협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룬 성과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해결하자. 이래서 사회적 대화라는 걸로 해서 사회 진보 보수 또는 요즘에는 세대 문제도 있으니까 남녀뿐만 아니라 세대로 젊은 세대, 나이 든 세대 이렇게 해서 다 각계가 모여서 어떤 합의를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낮은 문제, 낮은 정책부터 시작해서 서로 간에 문제 해결을 하면서 서로의 어떤 그 신뢰와 그다음에 경험을 쌓아가면 우리도 사회적 대화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은 수준, 낮은 수준의 정책 협의와 작은 수준의 문제 해결 노력을 같이 경주하면 어느 정도 사회적 대화가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정부가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노력해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이런 목소리를 했지만은 사실은 대통합위원회 구성 자체도 아직도 미진하고 의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스웨덴도 마찬가지로 노사 합의가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 것은 정부의 어떤 이면의 노력이 많이 작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부의 어떤 의지와 그런 것을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고 그것을 북돋아주는 노력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중앙일보는 보수 언론이라고 하죠. 그쪽 출신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제 그 중앙일보 있을 때도 오마이뉴스한테 특강했고 또 딴 데도 가서 다 갔습니다. 가서 이제 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이제 가장 고민하는 게 이런 우리 사이에 사실 갈등의 첫 그 가장 이 뿌리는 저는 그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한테 있는 이 트라우마, 그 다음에 나중에 정치적으로 그걸 또 이용하면서 계속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했는데 이걸 어떻게 끊을 것인가는 저는 이제는 정치적 담론과 정치하는 방식이 바꿔져야 됩니다. 그게 이때까지 1인의 정치의 시대였는데 이제는 이제 다른 정치의 시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한 그 이슈가 민생의 문제를 어떻게 보듬어 주는 거냐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들은 다 그 국민의 먹거리,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이제 행복이거든요. 이런 양축을 해결했던 거예요. 해결했으면 그게 리더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걸 제안하고 싶어요. 오늘 여기 많이 모였으니까 우리 오늘 협동조합 하나 만듭시다. 진짜입니다. 여기서 협동조합 하나 만들어서 크게 이슈를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는 뭐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잘 이야기했습니다. 가불의 나라에서 지금 의뢰 그 지금 자영업자 문제들 이런 문제들도 어디도 이슈화하고 어떤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이게 없어요. 이런 것들을 저는 충분히 이제 같이 한번 해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별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 밑바닥에 민생 문제들이 수없이 이제 있는데 제가 중앙일보 있을 때도 많이 느끼고 요즘 또 언론 보도를 느끼면 대표적인 예로 작년에 큰 법이 좋은 게 하나 바뀌었어요. 이제 어떤 법이 바뀌었느냐면 이제 그
국회 몸싸움 방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국회 선진화법이라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가 국회가 좀 달라지고 있어요. 이제 공부하는 모임이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아까 여권도 가고 야권도 다 갑니다. 다 가서 이제 하면서 그들한테 이제 제안하는 거는 이제 그 이제는 골프도 좀 그만 치고 폭탄주도 좀 그만 마시고 그래서 이제 진짜 민생을 위하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공동의 법안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네. 오마이뉴스한테 양쪽을 해서 지금 공동으로 법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우리가 같이 한번 힘을 모으면 충분히 이제 다른 정치의 시대가 충분히 열릴 수 있는 그런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이창훈 기자 말씀했습니다만은 그 저도 덴마크에서 느낀 거는 스웨덴이랑 비슷하게 이 정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이쪽 정권이 저쪽 정권으로. 근데 그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그 핵심은 건들지 않는다는 거죠. 약간은 건들 수 있으나 그 기본은 건들지 않는다. 그럼 왜 그러면은 이 좌우 정권이 건들지 못하는가? 그들이 정말 천성적으로 좋은 사람이어서 그런 것인가? 이해심이 높아서 그런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보는 국민이 깨어있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너무 이렇게 하면 인기가 떨어지고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가치를 확실하게 인정하는 국민들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돼서 존재하잖아요. 노조 조직 뭐 70% 정도 되고. 그런데 그들이 무섭기 때문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든 이명박 정부, 노무현 정부든 뭐 김대중 정부든 뭔가 이렇게 마음대로 해서 그 효과가 별로 없었다면은 그건 어찌 보면 그 유권자를 가벼이 모아서 뭔가를 막 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론은 이게 정치권과 이 국민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밀접하게 있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 이런 포럼도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10분간 얘기해야 되는 시간이 돌아왔는데 제가 한 4분간만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해서. 그럼 오마이뉴스는 어떻게 행복한 회사를 만들 거냐 이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말만 해봤자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네 회사는 어떻게 할래?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이 기획이 한 2-3달 전에 됐는데 이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초안은 3장, 4장 했는데 제가 발표를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내부의 토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천천히 이걸 함께 이루어야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마이뉴스는 이제 몇 가지 그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든 생각이 그겁니다. 아까 우리 최인철 교수님 말씀하실 때도 이제 그러는데 개인에게는 우리가 그 쉬기도 하고 너무 경쟁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왜 회사에는 그런 얘기를 안 할까? 그러니까 회사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정한 그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연말 평가할 때 다 기뻐해야 되는데 별로 안 기뻐해요. 왜냐면은 뭐 이게 돈으로 계산되고 목표로 계산되고 그다음에 다른 회사는 이만큼이었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견줘서 항상 늘리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남 회사는 얼마나 했는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몇 일을 했고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회사는 꼭 그 인간은 수명이 닿으면 죽지 않습니까? 나무도 그렇고. 근데 왜 회사는 늘 계속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이것도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생존 기간 동안 아주 의미 있는 일을 잘 했으면 그걸로 족하지 않을까? 막 생존에 연연하면서 이게 20년, 30년 계속 가야 한다는 강박관념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최근에 몇 가지 사례를 제가 들어보면요. 몇 년 전부터 우리는 체육대회를 금요일 날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하고. 오늘이 즐거워야 내일이 즐겁다.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건 올해 변화인데요. 기본적으로 직원의 생일은 챙겨주자. 그래서 직원이 생일을 맞으면 제가 문자를 보내줍니다. 근데 아까 이제 교수님이 상사를 멀리하라 그래서 제 문자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대부분은 대표님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날아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이 소통의 관계죠. 얼마나 우리가 긴밀하게 뭔가를 함께 있는가를 이렇게 하신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실패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뭔가 제안하고 싶은데 우리는 너무나 성공에 대한 이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제안하는데 이게 실패했다 그러면 너무 기가 죽는.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실패를 장려하는 그거를 지금 한 6개월째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게 반응이 좋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성공으로 이렇게 연결됐죠. 그다음에 제가 덴마크를 다니면서 가장 부러웠던 게 일과 가정의 조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마이뉴스의 워킹맘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랑 아주 심도 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여러분 지금 웃어는 길 일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기본 철학을 갖고 있냐면 최소한 엄마가 아이와 3년간은 밀접하게 있어요. 태어나 3년간. 그러니까 초기 0세, 1세, 2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취약 기간 동안에 1년. 그럼 이게 회사가 이걸 어떻게 뒷받침해 줄 것이냐, 우리 조직이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 토론을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예. 물론 토론의 제안자는 우리 워킹맘하고 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포럼을 위해서 제가 우리 저 동지들에게 제안을 많이 해봐라. 그랬더니 상당히 중요한 제안들이 저한테 많이 왔어요. 그중에 핵심이 뭐였냐?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것과 어떻게 흥미있게 할 것이냐. 근데 상사를 멀리하는 거랑 딱 맞아떨어졌어요. 뭐냐면은 1년에 12달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달은 편집국의 경우는 묻지마 취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사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거. 편집부의 눈치도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오마이뉴스의 정체성 눈치도 보지 말고, 오마이뉴스 이런 거니까 이런 기사를 원할까 이런 것도 보지 말고. 예?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수습 기자를 올해 7명 뽑았거든요. 근데 다다음 주인가 이게 수습이 종료돼요. 정식 기자로 이제 출발하는데 이 친구들부터 한 달을 그렇게 해방시키려고. 사실 우리가 수습 기자를 뽑은 것은 가장 파릇파릇하고 창의적인 걸 조직 내에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언론계 얘기가 뭐냐면은 가장 똑똑한 애들을 수습 기자로 뽑아가지고 5년 이내에 가장 멍청하게 만든. 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마이뉴스부터 한번 해보자. 근데 이거는 수습 기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편집국장을 포함해서 각 반장들도 마찬가지다. 편집국장이 국장 일 때문에 자기가 즐거운 일을 못해요. 그래서 1년 12달 중에 한 달은 그렇게 해방시켜주면 어떠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작전을 막 짰는데 우리 간부들끼리 중심으로 이렇게 최근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최진철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제가 해답을 찾았어요. 그 핵심이 뭐냐? 당위를 축소하는 데다. 제가 심지어 오마이뉴스는 아예 휴가를 무한대로 줘버리자. 응? 북유럽보다 더 낫게. 그러니까 무한대. 자기가 원하고 싶으면 다 주자. 근데 그럴 때 가장 문제를 삼는 게 뭐냐면 그럼 누가 일하냐. 그죠? 이 한 달간 자유롭게 하는 것도 더 늘릴 수 있다. 그럼 누가 일하냐 이거지. 고정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근데 거기에 답은 당위의 축소에 있어요. 선택과 집중, 당위의 축소. 사실 오마이뉴스 여러분 옛날에 오마이뉴스에 비하면 반찬이 많아요. 근데 과연 먹을 만한 반찬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지도를 제가 이제 받고 가는 셈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다 추진하기 위해서 질서정연하게 하기 위해서 오마이뉴스 안에 행복사회 연구소를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연구소에서는 서울대 행복연구센터랑 이제 맞짱을 뜨는 거죠. 근데 그게 제가 덴마크를 가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돈을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 또 하나는 돈을 안 들이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마이뉴스는 지금 올해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상반기 적자 났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돈을 안 들면서도 할 수 있는 거 이거부터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게 우선 만들어보자. 이거죠. 그리고 이것이 또 하나의 일이 안 되게 어떻게 할 것인가, 잘 관리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를 여러분들과 나눌 거고요. 오늘 이 기획안을 우리가 독자들에게 제시했더니 가장 아쉬워한 점이 뭐였을까요? 왜 기자 3명과 교수 2명이 나오느냐? 이 사람들만 나오느냐?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행복한 삶을 위해서 다양한 실험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차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제가 딱 언제라고 얘기 못합니다만 가을에 그럼 행복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조직이든 사람이든 개인이든 그런 사람을 데리고 모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방송이군요. 자, 그때 여러분들도 초청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홍보해 주시고 제가 연재하는 덴마크 기사 오마이뉴스 그것도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비오는 날고준 날 장시간 정말 또릿또릿한 눈망울 이런 그 청중 보기 상당히 힘드시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우리 발표해 주신 네 분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